한국의 살인사건 12번째 사건입니다. 오원춘입니다. 이 오원춘 사건 때문에 중국 동포들도 중국 조선족이죠. 네,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선입관도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 또 토막살인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또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이제 어떤 분류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가 사실 논란이 많았던 것은 뭐 낭설인지 뭐 얘기가 있었던 뭐 인육 캡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영화 같은 경우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그것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건의 분류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권일영 경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잔혹성의 부분 아니면 범죄 동기의 부분에서 어느 분류를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12년 4월 1일 날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만우절이네요. 네. 진짜 만우절 같이 이제 거짓말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012년 4월 1일 날 정확하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네. 예, 못골 놀이터 근처 오원춘의 집에서 발생한 거예요. 예, 20대 여성인데 그 당시에 28살인데 곽모 씨예요. 곽 씨입니다. 곽모 씨인데 회사원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무참하게 오원춘에 의해서 살해됐던 그런 사건인데 왜 너 그러면 그 여성을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살해했냐 했더니 오원춘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 여성 곽모 씨하고 어깨가 부딪혔는데 그 여성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한테 덤비더라.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그건 그 전적으로 오원춘의 진술. 오원춘의 진술이에요. 네.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죠. CCTV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원춘이가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경에 그 장소를 아마 꼭 지나가나 봐요. 집이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10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는 아마 그 출퇴근 시간이 다른가 봐요. 근데 일요일 날은 밤 10시경에 그 장소를 지나가는 동생을 평소에 오원춘이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 해코지 하려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요. 그 한밤중에 그 깜깜한 거리에서 여성이 남자하고 어깨에 이렇게 턱 부딪혔다고 남자한테 욕설하면서 덤빌 만한 그렇죠. 그렇게 간 큰 여성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그 말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얘기됐던 게 그거였었던 건 이 범인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비슷한 형태의 것이 있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까? 미리 얘기하면 안 될 사항이었는데 우리 배 교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기재 안 된 사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한 거는 유사범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프로에서 발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부터도 또 조선족이라는 말도 가능하면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제중동포. 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른바 제중동포 포비아 현상, 조선족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모국이라고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제중동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족이라고 쓰지 말고요. 제중동포라고 이렇게 쓰면서 진행을 하자고요. 아까 배 교수님 이제 설명하신 거 마저 설명할게요. 맞습니다, 배 교수님. 나중에 CCTV를 경찰이 어렵게 복원을 했어요. 진짜 어렵게. 그 보니까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고 불빛이 유일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봇대 뒤에서 갑자기 오원춘이가 휙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확 밀어가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그냥 명백하게. 지난 1일 오후 10시 32분 수원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방향으로 60m쯤 떨어진 인도. 검고 의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 씨입니다. 한 여성이 초등학교 쪽에서 우시 쪽으로 걸어오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죠. 아무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뭐 계속 오원춘이 그랬거든요. 나 저 피해자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하고 성매매하자.
그런데 이 여성이 끌고 들어가서 이제 돈 줄 테니까 성매매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거부해서 이건 도저히 살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스패너가 이제 어떤 조이는 공구예요. 네. 스패너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목졸라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중에도 또 거짓말로 밝혀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토막이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개념이 다르죠. 토막을 근데 이제 토막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사실 범죄학에서 연살인범 연구하는 건 토막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토막이라고 하면 이제 뼈가 절단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저는 봤어요. 예. 네. 근데 이거는 토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어로 봤을 때 이걸 절단, 뮤틸레이션이라는 개념과 그 이 범죄자의 방식은 좀 다르죠. 별도의 그 범죄 수법이 있으니까 별도 영역이 있을 만큼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란 개념도 맞지 않는 안 거죠. 맞습니다. 안 맞는. 그렇지만 근데 그 당시에 다르게 쓰게 되면 더 잔혹하기 때문에 그냥 토막으로 해자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갖고 가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토막보다도 훨씬 잔인한 방식.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게 했던 이유가 그거였죠. 기존의 토막 살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그렇죠.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거고 오원춘 사건이 계속 회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오원춘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됐던 이유는 피해자가 살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경찰에 의해서 안 됐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한 잔혹성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러면 경찰의 그 신고 시스템과 코드 1, 2, 0, 1, 2, 3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코드 1, 2, 3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고 그러면 다시 콜백 시스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었는데요. 2012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코드 0, 코드 1, 2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피해자 전화한 사람의 위치 추적까지 하는 기능 그렇죠. 그 시스템은 네.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112에서 전화를 걸어놓고 뚝 끊기면 위치 추적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네. 분명한 거는 그때는 그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 보고요. 사실은 이제 이 납치를 한 시간대는 2012년 4월 1일 날 밤 한 10시 한 30분 경으로 추정을 해요. 네. 그런데 경찰에 신고가 걸려 들어온 거는 밤 10시 58분입니다. 끌고 들어갔죠. 네. 오원춘이가. 그리고 성폭행 시도했어요. 네. 격렬히 반항했어요. 그 사이에 오원춘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성을 방 안으로 밀어넣어놓고 밖에서 잠궜어요. 네.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피해 여성 곽 씨가 경기지방경찰청 112, 네. 112에 나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대처한 요령이 그 경찰관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전화 걸었어요. 아저씨 지금 저 모르는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 나간 사이에 제가 전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세요? 누가 그러는 거죠? 이게 경찰이 대응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신고하면서요. 집을 물어보잖아요. 어디냐고 그러니까 집은요. 지동초등학교를 지나서 못골 놀이터 가는 길쯤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엄청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분이 이 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구나. 그렇죠. 라는 걸 하고 할리베리가 나온 더 콜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미국의 911 그 응급 요원들이 하는 방식들. 911, where's your emergency? A man is trying to break into my house. I'm all alone. Okay, sweetheart, calm down. It's okay. I've got your information right here. Just hold on, sweetheart. Officers are on their way, sweetheart. Okay. What's your name? Oh, God. He broke the window. He's coming in the back. Okay, Leia, listen to me. Find a room and lock yourself in it right now. Hide me, please. Leia, here's what I need you to do.
Is there a window in the room? Leia. Don't speak. Stay quiet, okay? Officers are going to be there any second. I'm okay. 지금 가장 먼저 이 전화 건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지금 전화 가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먼저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급박하게 강간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전화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를 먼저 해갖고 통화를 유지해야지 지금 말을 하면 바깥에서 공격당하는데 그거 말을 시키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는 거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고 그러면 지금 위험하니까 빠져나오실 수 있냐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제 혹시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그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알려줬어야 되는데 자기도 허둥 거 되면서 막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자꾸 물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지동 초등학교를 지나서 목골 놀이터 가는 길쯤에 했으면 내가 볼 때는 범인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얘기가 됐고 빨리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고 그 즈음에 사실은 이제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받은 게 그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1분 20초만 경찰이 최초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6분 정도가 더 지속됩니다. 그 피해자가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6분 정도가 나는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강제로 문을 여는 소리가 우당탕탕 나는 거예요. 전화 걸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오원춘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자가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접수자는 얘는 계속해서 여보세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러고 떠들고 있거든요. 이미 잘못했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한다면 이미 위급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면 차라리 통화를 하다가도 범인이 들어왔으면 멈춰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런데 계속해서 여보세요 주소 다시 알려주세요 하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원준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피해자를 살려주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참 황당해하면서도 난감했던 게 아니 그러면 112 상황실이 뭐 하는 데냐 뭐 도대체 뭘 하는 데냐 매뉴얼은 있냐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에 산 거죠. 그러니까 문 열고 강제로 들어오고 나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 6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송신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고 6분 동안 이 대화는 고스란히 112 신고센터는 녹음되잖아요. 거기에 녹음이 다 돼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1분 20초 네. 정상적으로 신고 받은 거 위치가 어디에요 어쩌고 떠드는 것까지만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 그 뒷부분에 아저씨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그다음에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싹 가렸어요. 심지어 그때 그 피해자 비명 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었고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이프가 이렇게 뜯어지는 소리까지 쫙쫙 찢는 소리. 네, 예. 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피해자가 공격을 당했고 지금 공포 상황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더 공분을 샀던 게 이 마지막까지 또 공개를 안 한 게 있다가 마지막에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게 2번에 나눠서 공개가 되는데 1분 아까 20초짜리가 하나 공개되고 7분 40초짜리인가요? 그게 네. 공개가 마지막에 되는데 어마어마한 대사가 하나 더 들립니다. 부부싸움 같은데 라는 말입니다. 그게 경찰관이 한 얘기예요. 네. 경찰관이 그걸 잘못했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도 전화가 이제 끊겼잖아요 피해자가. 그러고 나니까 그 112 접수받은 경찰관이 옆에 동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마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은데 네. 번지수가 틀려도 엄청나게 틀린 거지. 세상에 그런 야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로 엉망이냐라는 그 비난도 그때는 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게 풀nem이 뭐냐면 아는 사람 같은데 남자 목소리인데 부부싸움 같은데요. 근데 아까 피해자가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더더욱 화가 난 건 부부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비명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너무 그리고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자기 집 주소를 모르겠습니까? 네. 목골 지동 초등학교를 지나서 목골 가는 쯤이라고 그 쯤이라고 네.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부싸움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 112 신고센터에서 근무했던 그 당시 직원은 물론 이제 중징계 처리했지만은요. 그 직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112 센터뿐만 아니라 그 탐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때 출동을 몇 시간 뒤에 한 거예요? 바로는 못했잖아요. 바로 못했어요. 네, 그 주소지가 이제 걸려온 피해자분의 전화번호를 추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주소지가 군산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도 사실은 지금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 들어오면 바로 네. 위치가 뜨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하고 끊으면 바로 그 위치 찾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경찰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그때 제가 지구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이런 자살에 관련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직접 그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소방서를 했어요. 네, 소방서로 먼저 전화하고 거기서 다시 건네받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히 뜨지가 않아서 기지국 중심으로 몇 미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허탕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때도 한 50m, 반경 50m. 짧게는 50, 길게는 500. 네. 500에서 50m 사이인데 이때는 신고를 하니까 이제 전화번호는 찍히잖아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찍히니까 그거는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이제 이 전화번호. 그렇게 조회를 했더니 군산에 뜬 거예요. 이 여성 그 피해자분이 군산에. 그러니까 그 군산을 또 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내갖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했겠죠, 경찰이. 그래서 군산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가족이 말하기를 맞다. 딸이 하나 지금 수원에서 자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뜨거 한 거예요. 그때서 이거는 진짜구나. 근데 난 그 부분도 이해는 안 가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서 이건 진짜구나 했다는 게 이때는 이미 전화가 건 지 2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네. 이제 수원 중부경찰서 전 직원 그 출동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 지령 내용은 이거예요. 성폭행, 목골 놀이터 가기 전 지동 초교 쪽 긴급 출동. 그건 그대로 갔네요. 네. 그다음에 지동 초교 성폭행 당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 2번에 걸친 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잘못한 게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집안에 있다 소리를 지령을 안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피해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전파를 안 했어요. 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알려준 집의 위치 아까 알려줬잖아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 놀이터로 가는 그 어귀 그 사이에 집안에 있다고. 네. 그런데 피해자가 알려준 그 집의 위치도 제대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그 집의 위치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어디 뒤졌는 줄 아세요? 현장에서 1km 떨어진 그 목골 놀이터 그 주변만 연락해 수색한 거예요. 그 야외 놀이터 쪽이니까 그 야외만 사람은 그 집안에서 당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녹음된 그 파일이나 그거를 출동하는 형사 당직 팀장한테만 보냈어도 팀장이 듣고 이거는 이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친구한 그거만 근처 놀이터 얘기만 하니까 이 수색하는 사람들은 놀이터가 중요하구나라고 오인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긴급 공청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긴급 공청. 긴급 공청이라 하면은 112 그 센터뿐만 아니라 그 지구대에 근무하는 그 순찰차에서 모두 다 같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네.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문제는 그걸 판단해줄 상황실에서의 그 디렉터가 없었다는 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결국 검거한 거는요. 그 다음 날이. 네. 그렇죠? 13시간 만입니다. 네. 11시 반에. 네. 그것도 그 주변을 이제 그 뒤지다가 이웃집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저 여기 옆에서 소리가 났다. 부부싸움 엄청 시끄럽던데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던데 하면서 알려준 집. 네. 그 집에 가서 오원춘이를 검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원춘이는 그때요. 이미 살해한 이후에 완전히 사체는 분해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나가려고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외치려 버렸으면은 이미 다 그것을 은닉을 그거는 했죠. 진짜 은닉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오원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체라도 다 없앴으면은 잡는 건 더 난감했을 상황.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들이 위치도 잘 몰랐고 집안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놀이터 주변을 야외를 다 뒤져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걸로 인식을 뒤늦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두들길 수 없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정도 상황이면 100번 1000번 양해를 구하더라도 두들겨야 됩니다. 집집마다. 근데 그거 없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심야에 주민들 취침에 방해가 되니까 현관문이나 창문에다가 귀를 대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지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생각하면 우라같이 밀어요. 저도 경찰이었지만. 이 지휘 시스템이 마비된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이 사건이 되면은 누가 이것을 지휘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팀장이 판단해야 돼. 사실 이영학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팀장이 이걸 계속 과장한테 서장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네가 판단해. 아니 나는 내 판단하면 나 자르려고 이게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떠미는 그런 그렇죠? 케이스가 있는데 저도 이제 형사과장 수사과장을 했지만요. 저는 집에서 자다가 변사 사건 발생 보고만 들어와서 직원들이 연락 오면 바로 현장으로 나갔어요. 자다 말고도. 그거는 현장에 가서 간부가 직접 지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형사과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나온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중징계 먹습니다만은 네. 서장은 아예 현장도 안 온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오원춘은 자기가 납치를 하고 나서 6시간 이후에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또 부검 결과는 약간 좀 다르게 그럼요. 나옵니다. 즉시예요. 네. 예, 즉시로 했고요. 오원춘의 범행 현장을 보면 이제 아까 문득 그 배 교수님 얘기한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능하지 않은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숙련도 이런 걸 볼 때는 여죄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 범죄 현장에서 보였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숙련도 플러스 넘어왔을 때 담담했다라는 그 네. 태도에서에 보여지는 그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던 게 그 두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그렇습니다. 숙련도와 함께 이 사람의 태도. 오원춘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입국한 이후에 동선을 좀 추적을 해보면서 네. 이게 이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오원춘이가 2007년도 9월달에 입국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댕겼는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입국을 해서 오원춘이가 주거지를 둔 거는 경기도 고양시의 덕양구에 있는 사촌 여동생 집에다가 주소를 등록해 놓고요. 실제로 거기서 안 살죠. 네. 이제 그 이듬해 2008년 이제 5월부터 경남 거제, 네. 거기에서 부산, 거기에서 또 대전, 거기에서 제주도, 그 다음에 용인,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비자 발급을 위해서 중국은 7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예, 1년 단위로 가잖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숙련도 플러스 어떤 여죄 가능성. 네. 그래서 그 지역의 고즈음에 실종된 여성 그 건수를 따져봅니다. 그랬더니 151건이 나와요. 그 151건 중에 86명이 행방불명 상태에 이제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연관 관계는 여전히 미스터리인 거죠. 아직은 뭐. 예, 네. 아직 드러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받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겁을 먹은 게 범행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난 맞을 줄 알았다. 중국 공안은 엄청 두들겨 패나 봐요. 네. 범인 검거하면. 그래서 딱 검거되니까 오원춘이가 바짝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쫄아 있을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공안처럼 중국에서처럼 뒤지게 맞을 줄 알았는데 한국 경찰은 건드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 오원춘이는 그 이후에는 마음을 푹 놨다는 거예요. 네. 아, 한국 경찰은 때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시켜준 음식도 엄청 잘 먹고 밥도 엄청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같은 놈이죠. 네. 네. 사람을 죽여놓고 보통 그렇게 밥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잘 먹고 잘 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오원춘이가 2012년도 6월 달에 이제
법원으로 추가 어떤 조사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범인을 호송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는 오원춘이 하나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오원춘이가 탁 타가지고 때리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정말 패 죽여야 되는데 다리를 개다리를 떨면서 차창 밖으로 우리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희죽거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록 마약사범이지만 그 마약사범이 열받은 거예요. 너 이 새끼야 오원춘이 맞지? 한국 사람 여성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놓고 이 새끼 창밖을 쳐다보면서 희죽거리고 다리 떨지 마 이 새끼가 한번 팍 찼나 봐요 발로. 그러니까 또 오원춘이 새끼가 막 덤빈 거에서 그 안에서 버스 안에서 우당탕탕 또 싸움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성의 태도라고는 10원어치도 없는 놈인 거죠. 네. 오원춘이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1심에는 사형이 나옵니다. 네, 그 사형이 나온 근거에는 인육 제공설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된 거죠. 한 명을 살해해서 네. 보통은 사형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 사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아예 거론을 하죠. 1심에서는 인육 제공서를 인정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면서 10년 신상정보고지 뭐 사형받는 놈한테 신상정보고지 의미도 없지만요. 그리고 30년 전자발찌를 네.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인육 조달 또 그다음에 장기매매 이 관계 두 개를 증거가 없다. 그렇죠. 그 증거 부인을 해버려 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를 뻔뻔하게 더 항소를 해서 2심까지 받고 3심까지 갔다라는 게 더 화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3심의 대법원에서도 2심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그렇죠. 최종 확인이 대법원 확정이 된 어차피 거죠. 뭐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인 2심에서 결정이 된 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네. 그 현장이 이제 그 동네 자체가 사실은 수원 시내에서요. 땅값이 좀 싸고 집값이 저렴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중동포들이라든지 아니면 제3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오원춘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동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마을 안쪽으로 한 30m 정도 이렇게 쭉 들어가요. 네. 쭉 들어가다 보면 왕복 2차선 도로가 나오는 거고 이제 도로변에 또 딱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인데 양옆으로는 뭐 이제 허름한 2, 3층 그 건물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8달 제10 재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미졌던 거고요. 차도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차선이지만. 근데 상점이 문을 닫으면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담벼락 그 건물로 둘러싸인 그냥 어떤 골목길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가로등도 한 40m에서 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유일한 불빛이 그건데 그거마저도 없으면은 거기는 완전히 암흑가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슈가 됐던 게 그렇다면 오원춘은 사이코패스인가? 오원춘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한 거는 오원춘이는 어떤 성적인 이 문제에 집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는 이 사창가, 이제 네. 뭐 율락가라고 그러죠. 네. 이 성매매를 했던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건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범행 이후에 그 집을 덮쳤을 때 성매매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이른바 얘기하는 지라시 네. 그런 광고지도 상당수가 발견이 됐어요. 제일 거기 아쉬웠던 거는 그때 성매매했던 여성들 혹시라도 그 탐문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얘가 생각하는 성적인 섹슈얼 판타지를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하면은 얘가 어떤 종류의 범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어요.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강력 쪽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유영철 사건의 교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오원춘이가 불러가지고 또 살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번의 경우처럼 면밀하게 그냥 은밀히 처리해버리면 찾을 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경찰이 굉장히 긴장하고 광고지 수사를 상당 부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성매매했다고 나서는 여성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제일 이런 게 어려운 게 사실은 그런 진술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가 어떤 쪽에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공격하는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0분 정도 뜬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만약에 성적인 형태의 다른 공격을 한 다음에 그것을 뭐 은폐하는 과정이 중간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가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전에 성매매 여성과의 어떤 상당히 그 이른바 착취형 강간의 범죄자일 수 있고 그러면 근데 그게 지금 얘기가 전혀 모르니까 참 얘기하기 좀 어려워. 하여튼 분명한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저 성매매 광고지도 많이 나왔고 그 선반 위에서 여성 생리대도 서너 점 나왔고 그러면 그 집에 여성이 드나들었다는 얘기고 젊은 여성이겠죠. 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슈퍼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 슈퍼에 여성이랑 같이 왔는데 굉장히 그 여성한테 그 정중한 태도를 보이더라. 그걸 봐서는 애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을까. 20대 중후반 여성들하고 이렇게 들어와 그 가게에 와서 그 인근에 사가고 그랬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 봐서는 분명한 거는 성매매 뭐 이쪽하고 성충동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추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형과 무기징역이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네. 사형제도는 있지요. 법상이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무기징역이 영원히 못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종신형이 아니니까. 우리는 종신형이라고 해야지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징역. 그 얘기는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무기징역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난리를 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사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 안 하려면 종신형이 차라리 감형 없는 종신형 그렇죠. 그것도.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합산형. 뭐 253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아니 법에는 명백히 사형제도가 있는데 집행은 영원히 안 하고 있고 집행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교도 관리가 집행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찰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는 뭐, 경찰이 비난 받아도 비난 아니라 이거는 욕을 해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 책임자 조치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11명 징계했어요. 네.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네. 그다음에 경기경찰청 112 지령팀장. 그때 전화 받았. 예, 그 사람의 팀장. 그다음에 그 112 접수 요원. 그 사람. 예, 전화 받은 사람. 그다음에 뒤늦게 아침 9시에 나왔다는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요 세 사람은 중징계 먹었어요. 네. 그리고 112 센터장. 그다음에 수원 중부경찰서장. 네. 그다음에 수원 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그 사람 아마 그날 당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황실장. 그다음에 강력 7팀장. 네. 강력 7팀장이 그날 형사기동 뭐 아마 당번 근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관할하는 동부 파출소장.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경징계. 네. 예, 그리고 이제 홍보 담당관 등 뭐 한 3명 정도는 경고. 뭐 이런 여기 볼 때 이제 중징계는 일반적으로 경찰 중징계는 이제 파면부터 시작해서요. 파면, 해임, 정직 요 정도까지 봐야 될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감봉이나 견책이나 이거는 경징계로 분류하고요. 그거보다 낮은 거는 경고고요. 네. 여기서 오원춘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샀던 이유는 112 센터 등 대응의 탐문 과정에서의 수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 경찰이 거짓말했어요. 부분이에요. 네. 1분 20초를 공개하고 7분 40초까지 공개할 때 동안 단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계속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었고 여러 가지 변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분을 많이 샀고 이 부분을 결국은 조현호 경찰청장이 사퇴를 하는 그렇습니다.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하면 한 몇 초짜리가 또 나오고 네. 계속해서 112 녹음되어 있는 거를 끊어서 계속 그 추후에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몽졸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배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사실 경찰 출신으로서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애착, 애정은 저는 누구 못지않다고 비록 옷 벗고 나와서 지금 현직이 아니지만 친정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은 정말 누구 못지않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현직인 친구들이 이 밖에서 아마 우리 욕을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걸러서 굉장히 제 귀에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그래도 친정이고 경찰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옷 벗고 나갔다 해가지고 경찰 그 잘못된 거를 방송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송을 듣는다면 현직 우리 후배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찰이 위상이 살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이 오원춘이를 변호한 사람이 국선인데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예, 재심 영화 재심의 박준영 변호사인데 오원춘이가 맨날 툴툴거리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 이제 재중동포라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원춘이 말 그대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차별한다. 이러면서 툴툴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도 기가 막혔다. 국선을 해주면서도 이제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천강이라고 아시죠? 백천강. 네, 가수 그 무슨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MBC. 진짜 노래 잘하는 친구. 네. 그 사람이 한참 뜰 때인데 오원춘 사건이 뻥 터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수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상황이 갔습니다. 거의 포기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겨우 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만 없었으면 백천강은 실력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후순위자한테 많이 밀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은 있죠. 하나 빠진 거 있어. 이거는 또 우리가 빼고 가면 반드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물어볼 만한 게 있어요. 모 언론사에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가가지고 소강로에서 네. 그 소강로에서 뼈 조각을 발견했는데 네. 언론기관에서 뼈 조각을 그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보여줬더니 큰 뼈는 사람의 경추 7번 그리고 흉추 1, 2번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작은 뼈는 요추, 허리뼈만 하는 거예요. 네. 요추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거 논란이 난리가 됐었어요. 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건 오원춘이 사람들을 또 그 집에 끌어들여서 죽이고 태운 거 아니냐. 유영철 사건의 그 그렇죠. 혈백이. 예. 그랬는데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5점은 닭뼈. 그렇죠. 그리고 6점은 개뼈. 동물뼈. 그리고 이제 그게 소강로가 아니고 사실은 쓰레기 배출구였다고 합니다. 네. 난 원통 속에 네.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